가상자산 과세가 연말 투자자들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인데요.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번 주 현장 속으로에서는 가상자산세 논란에 대해 집중 조명합니다. 전 재산을 들여 장만한 집에 하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근 공동주택을 둘러싼 하자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입주자와 시공사 간 갈등이 격화되며 집단소송으로 번지기도 하는데요. 이번 주 뉴스픽에서는 공동주택 하자 분쟁에 대해 다룹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법률방송 현장과 사람 시작하겠습니다. 가상자산 과세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 수순을 밟게 되면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야 정쟁 속에서 뚜렷한 해답을 찾지 못하면서 투자자들의 마음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예림 기자입니다. I'm laying out my plan to ensure that the United States will be the crypto capital of the planet and the Bitcoin superpower of the world. 대선 기간 가상자산 대통령을 자처하고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그가 당선되자 가상자산 투자 규모가 급등했고 시장은 그야말로 슈퍼 호황기를 맞았습니다. 대선 직전 7만 달러 선을 밑돌던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은 트럼프 당선 이후 9만 달러를 넘기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효과를 타고 국내에도 다시 불어온 가상자산 열풍.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하루 거래대금이 20조 원을 넘기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하루 거래대금을 제치는 이례적인 현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업계 전반 기대감은 높아지는데 투자자들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세. 가상자산에 투자해 얻은 소득이 연간 25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지방세 포함 22%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1년 동안 500만 원의 이익을 남겼다고 가정했습니다. 가상자산세가 도입되면 500만 원에서 기본 공제액 250만 원을 뺀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 22%인 55만 원을 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당초 2020년 여야 합의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관련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지금까지 2차례 연기됐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한 번 더 유예하자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침체된 시장 분위기와 금융투자소득세 논의에 밀려 좀처럼 주목받지 못하던 가상자산 과세 여부. 최근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금투세 폐지로 여야가 뜻을 모은 데다 미국 대선 후 가상자산 시장이 상승세를 타면서입니다. 가상자산세도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 관련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등록된 지 하루 만에 청원 성립 요건인 5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세수결손 문제가 심각해 더 이상의 유예는 수용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투자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제 한도를 25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리기는 했지만 과세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가상자산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우리의 준비 상태로는 공정한, 공평한 과세가 어렵습니다.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과세하겠습니까? 과세했을 때 그 혼란을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가상자산에 투자했던 분들은 최근에 많은 손실을 본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손실을 좀 회복할 수 있겠다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기대에 찬물을 꼈는 가상자산세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어떨까? 투자자 반발을 제외하고도 실제 시행하기에는 여러 문제가 따른다는 지적입니다. 먼저 도입 시점이 비슷한 금투세가 폐지되는 마당에 가상자산세도 동일선상에 놓고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가상자산세도 유예나 폐지를 고려하자는 겁니다.
도입 전 과세 체계 정비와 세부 시스템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신고 납부의 편의성을 좀 갖춰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로 인한 소득이 이제 과세 대상인데 단계별로 가상자산 취득할 때 취득 단가를 어떻게 산정해서 과세 표준 산정해야 되는지, 그리고 대여로 인한 소득도 과세 대상인데 대여로 인한 소득이 무엇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가상자산의 거래 구조별로 또 세분화하면 세부적인 이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세 표준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 좀 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정비가 좀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좀 납세 경험이 없는 납세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게 소규모의 빈번한 거래를 이제 신고 납부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게 신고 납부 시스템이 잘 이제 구축되어야 이게 원활히 진행될 것 같은데요. 그게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해외 거래소도 변수입니다. 해외 거래소의 협조 없이는 과세에 필요한 자료 확보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국세청에 자료가 제공이 되겠지만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려고 할 경우에 거기는 치외법권 지역이기 때문에 자료를 줄 의무도 없고 국내에서는 이 코인이 어디로 이동이 됐는지를 지금 그 트래블룰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 그 트래블룰이 적용이 되는 곳으로 또 코인이 가는 게 아니고 그 경우에도 거래소에서 거래소로 가는 것은 확인이 가능하지만 자기 지갑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이 되는 것은 신고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과세를 피하려 해외 거래소로 이탈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투자자와 자금이 대거 해외로 빠져나가게 되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도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거래를 해외에서 하자. 그 지갑 주소나 이런 거에 그 둔감하거나 그러면 세금 내지 뭐 골치 아픈데 이러는 사람들만 세금을 내고 국내에서 거래를 하고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은 해외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가능하면 국내에서 거래를 해야 우리가 자금 세탁 방지라든지 이 코인이 악용이 되는 거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을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좀 유예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OECD는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 간 정보를 투명하게 교류할 수 있는 암호화 자산 자동 정보 교환 플랫폼을 개발 중입니다. 이 암호화 자산 자동 정보 교환 플랫폼, 즉 카프의 목표 도입 시기인 2027년에 맞춰 가상자산세도 2년 더 유예해야 조세 저항과 해외 거래소 이탈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반면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과세 원칙을 따르고 부자 감세 여파로 발생한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과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일단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금투세하고 달리 이거는 이제 개인 소득이지 않습니까? 투자해서 번 돈에 대한 그 소득인데 소득세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상자산을 관리 감독하고 모니터링 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범죄도 상당히 많이 있고. 지금 금감원에만 50여 명의 공무원이 새로 채용이 됐고 이 공무원 수로도 지금 총체적으로 모니터링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도 더 많은 공무원들을 뽑아야 되는데 이 비용을 가상자산 산업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분담할 수가 없어요. 소득세로서의 사회적인 의무를 다해야 되는 시점이 온 걸로 보입니다. 지금 가상자산에 세금을 내지 않는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 일본 다 지금 뭐 소득세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형평성으로 따지면은 소득세를 내는 게 맞죠. 이미 2차례나 연기된 가상자산 과세. 그동안 정부의 준비가 아니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준비가 크게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시스템적으로 과세할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거는 만약에 그렇게 돼 있다면은 관련자를 문책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지금 법안이 만들어졌고 시행이 예정이 돼 있는데 정부 담당자가 아무 일도 안 해가지고 시스템을 안 만들었다. 그러면 이 얘기가 나오기 전에 담당자부터 문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뭔가가 이제 의도한 바가 있는 거죠. 시장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은 2년 전, 지금 2년 전도 안 무르익었고 지금도 안 무르익었고 어느 세월에 무르익느냐? 이거는 그냥 도입 안 하겠다는 얘기랑 이제 똑같은 것이 되고요.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할 것인가, 2년 더 유예할 것인가. 일각에서는 정쟁에서 벗어나 다시 원점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논쟁이 생기면은 바람직한 쪽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 가상자산 시장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거래소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거래소가 망하더라도 투자자들은 다른 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을 육성할 것이냐, 육성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리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조세 수입이 하위권에 속하는 나라거든요. 세원을 우리가 적절하게 마련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고민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지금은 내년에 이거를 도입할 거냐 유예할 거냐를 벗어나서 아예 원점에서 다시 이 시장을 어떻게 육성할 거고 어떤 식으로 세금을 도입하는 게 더 좋냐.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게 좋냐, 아니면은 예전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했던 것처럼 거래세로 가는 게 좋냐. 이제 그거를 생각해 보는 게 오히려 더 맞죠. 금투세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2라운드에 돌입한 여야. 가상자산 과세 시행까지 앞으로 한 달. 여야 정쟁 과열 속 투자자들의 불안과 불만만 커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예림입니다. 스튜디오에 나온 신예린 기자와 관련 내용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신 기자, 먼저 가상자산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네, 가상자산세는 양도나 대여로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고요. 당초 2020년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의 가상자산세는 이 기본 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 지방세 포함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다른 쟁점 사안들에 밀려서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는데요.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에 대해 여야가 폐지로 뜻을 모으면서 가상자산 과세 논란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네, 특히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발이 심했죠. 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는 약 8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은 주식에 대한 금투세는 폐지 절차를 밟고 있으면서 왜 가상자산에 대해서만 과세하려는 거냐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이 최근 미국 대선 이후에 트럼프 랠리로 가상자산 시장이 모처럼 불장을 맞으면서 가격도 상승세를 탔는데요. 가상자산 시장이 변동이 크기 때문에 그동안 손실을 본 투자자들도 많았는데 이번 기회로 손실 회복을 기대하는 투자자는 과세에 부정적인 입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최근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두고 찬성과 반대 측의 공방이 치열했는데요. 가상자산세 논쟁이 쟁점화된 이유가 있다면요? 네, 가상자산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이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금투세와의 형평성 문제, 과세체계 미비 등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또한 해외 거래소 자료 확보 문제와 자금 및 투자자가 해외로 이탈하는 데 따른 국내 가상자산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반면 가상자산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이들은 가상자산세가 이미 이전에도 2차례나 유예했었기 때문에 다시 유예하더라도 얼마나 촘촘한 과세체계를 갖출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을 따르고 현재 심각한 세수결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세금을 걷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세 원칙으로만 봤을 때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소득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이미 미국과 영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도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논란이 된다는 것은 국내 가상자산 관련 제도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가상자산세 논쟁과 관련 제도의 불안정성에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먼저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을 투기수단으로 보는 등 아직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데요. 여기에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도 모호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시행하면서 제도화를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상자산을 투기 과열과 유사 수신, 자금 세탁, 해킹 등과 같은 불법 행위의 온상으로 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관련 산업도 벤처기업 제외 업종으로 지정하고 있고요. 최근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한 현상도 불공정 거래 관점에서 다루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지난 24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 가격 급등 현상에 대해 불공정 거래가 있는지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김 위원장은 주식시장은 우리 경제 선순환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 인식하고 있는데 가상자산은 실질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뭔가에 대한 의문들이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쪽에 거래량이 더 많은 데 대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관련 제도와 속도가 더뎌지는 것이고요. 국내 가상자산 규제가 자산으로서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추가적인 규제처럼 인식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 대선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올바르게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이 있을까요? 먼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불신 해소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급변하는 시장 흐름에 발맞춘 제도 마련도 필요해 보이고요.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현재 투자자 보호를 위해 허용하지 않고 있는 현물 상장지수 펀드, 즉 ETF를 허용해 유의미한 자금 유입을 이끌고 가상자산을 자본시장 안으로 들여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인터뷰 듣고 오시겠습니다. 외국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가상자산 ETF 허용 등 이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도 마련을 하는 것이 좀 어떤가 싶고요. 그러니까 이런 활성화 정책과 더불어서 이제 시장의 신뢰성 강화를 위한 이런 규제 정책, 그다음에 정보 비대칭 완화 정책, 또 ICO 기준을 강화하는 이런 보호 정책이 같이 이루어지면 가상자산 시장이 좀 건전하게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만 투자를 해가지고 이걸 운용을 하는 거는 오랜 기간에 걸친 노하우와 정보력을 봤을 때 블랙락을 상대로 개인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결과적으로 돈을 잃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따라서 블랙락 같은 회사를 상대로 도전을 하려면 한국도 기관 투자자들이 개인들의 돈을 모아서 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고 우리나라 같이 가상자산에 투자를 많이 하는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그 운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때 미국 가상자산 기관들과 한번 붙어볼 수 있는 거죠. 또한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관련 인터뷰 듣고 오시겠습니다. 외환관리법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좀 더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좀 더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가상자산 시장이 해외 투자자들이 좀 더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을 한 다음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소득세는 우리나라 국민만 내는 거지만 거래세는 해외 투자자들이 와서 또 내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국민들의 세부담이 줄어들고 시장도 커지고 수출이에요. 이것도 해외 투자자들이 훨씬 더 우리나라에 잘 올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 주자.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가상자산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관련 시장의 영향력도 커진 만큼 제도적 완비가 더욱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공동주택 하자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하자는 부실 시공에 따른 것으로 건설사의 ESG 평가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는데요. 한 주간 주요 이슈를 분석하는 뉴스픽, 이번 주는 건축물 하자를 둘러싼 시공사와 입주 예정자의 갈등과 관련해 조나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기자, 최근 공동주택 하자 분쟁이 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는 하자 분쟁 사건이 늘고 있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2022년 3027건에서 지난해 3313건이 접수됐고요. 올해는 지난 8월 기준 벌써 3000건이 넘게 접수됐습니다. 연말까지 4700건에 가까운 분쟁이 접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 중 하자로 인정된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네, 실제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하자 심사는 올해 현재까지 1,300여 건이었는데요. 이 중 80%가 하자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75.1%보다 높은 비율입니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은 조명이나 후드, 인터폰 등이 작동되지 않는 기능 불량이 14%로 가장 많았고요. 다음으로는 도배 바닥재 들뜸 및 탈락, 균열, 결로, 누수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 판단이나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네, 원칙적으로 하자에 대한 책임은 건설사가 집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균열이나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할 경우 2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하지만 건축물 하자는 건설사의 ESG 평가에서 대표적인 감점 요인이라 기업 측에서도 예민한 문제입니다. 또 하자 보수 절차도 건설사마다 다른 데다 즉시 고쳐주는 경우도 많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준공 허가를 내준 지자체에서도 관여하지 않아 입주자들의 고충이 좀 큰 상황입니다. 네, 최근 이 문제로 집단 소송까지 앞두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 사건인데요. 물론 이 사건은 시공사 측과 입주 예정자 간의 입장차가 큰 사건입니다. 단순히 하자 문제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례는 아닌데요. 우선 현재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총 876세대 규모의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이달 초부터 입주를 시작했지만 입주율이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약자 600여 명이 허위 가장 광고와 하자 보수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고 중도금과 잔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600여 명이 입주를 거부하고 있다면 작은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애초에 어떻게 문제가 시작된 겁니까? 네, 우선 입주 예정자들의 입장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지난 8월 지구 단위 변경을 통해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전환이 됐는데요. 시공사는 이 과정에서 지자체에 200억 원 규모의 기부 체납을 했고 현재 완공이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입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게 수 분양자들의 입장인데요. 또 분양 당시 홍보했던 것과 달리 저렴한 마감재가 사용됐다는 것도 이유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수 분양자들이 찍은 사진이 많은데요. 그중 일부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요. 왼쪽에 콘센트 위 벽면이 찢어진 채로 있고요. 오른쪽은 컨트롤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다음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요. 왼쪽에 벽면에 구멍이 있고 오른쪽 사진은 기본으로 설치된 가구의 모서리가 파손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진입니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욕실 세면대입니다. 오른쪽이 정상적으로 설치된 모습인데 왼쪽을 보면 세면대 상판이 옆 벽면과 일치하지 않고 앞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지나다니면서 부딪힐 위험이 있고요. 사실 자재 규격이 맞지 않는 부분부터 시공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번째 사진은 누수 관련 사진입니다. 특히 오른쪽을 보면 바닥이 물에 다 젖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입주자들은 곳곳에서 누수 관련 문제들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타일 시공과 관련된 모습입니다. 위 사진은 벽면 타일 마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이고요. 아래 사진은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물론 시공사 측은 이에 대해 완공 초반의 모습을 현재의 모습인 것처럼 입주자들이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입주자들은 완공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가 분명한 만큼 입주가 어렵다는 입장으로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로 시공사 측 입장은 무엇인가요? 네, 시공사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주거가 가능해졌음에도 계약자들이 이제는 부실 시공을 이유로 잔금을 치르고 있지 않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수 분양자들이 주장하는 하자는 중대한 하자가 아니고 대부분 정리가 됐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보수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입주 거부 배경에는 하자가 아니라 분양가에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2021년 분양 당시 매물 가격에서 더 차익을 남기기 어렵다는 판단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게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수 분양사 측은 중요한 건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지 분양가 차익과 관련한 주장은 수 분양자들을 비난하기 위한 프레임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공사 측이 잔금 납부를 독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시공사는 11월 29일까지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않으면 분양 대금의 10%를 몰취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다만 시공사는 최근 수 분양자들에게 잔금 납부 확인서를 작성하면 타입별로 800만 원에서 1,800만 원의 축하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시공사가 계약 축하금이 아닌 잔금 납부 혜택을 주는 것은 업계에서도 이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수분양자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수분양자들이 다 입주 거부 상태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 소송을 시작했을 때는 계약 해지를 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당초 시공사 측이 거주가 가능하다고 홍보를 했는데 생활형 숙박시설로 허가가 나면서 거주가 불가능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현재는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이루어져 지금은 거주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수분양자들 사이마다 입장이 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여전히 해지를 요구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외에는 현재 완공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예정된 입주 지정 기간을 연기하거나 중도금 대출이자 상환 기간도 조정을 해야 입주할 수 있다는 쪽으로 나뉜 상황입니다. 다만 하자가 완전히 보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어떤 입장인가요? 시공사 측도 현재까지는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하자와 관련해서는 입주 예정자의 보완 요구가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사건 외에도 최근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 변경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죠.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2021년 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의 불법 전용 방지 대책을 내놓으면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일부 규제를 완화했는데요. 현실적으로 규제 문턱이 여전히 높아 반발이 이어졌고요. 지난달 16일 국토부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복도 폭과 주차장 규제를 추가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실제로 정부 발표 후 용도 변경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생활형 숙박시설 중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 곳은 경기 안양시와 부산 해운대구 등 전체 1.17%에 불과한데요. 올해 서울 지역 최초로 마곡 롯데캐슬 루에스트가 용도 변경에 성공하면서 최근 청주시에서도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이 잇따라 용도 변경에 성공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앞으로도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 변경 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입주자들 간의 분쟁도 늘어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용도 변경이 됐다고 해서 실제 입주까지는 쉽지 않은데요. 잔금 대출까지 시일이 걸리고 건축물 대장상 오피스텔로 명기가 되어야지 대출이 나온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구체적으로 용도 변경 신청 후 지자체가 서류를 검토하고 승인을 해주면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이후 최종 승인이 떨어져야 건축물 대장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또 이와 별도로 하자로 인한 분쟁도 여전히 중요한데요. 통상 신축 건물에서 하자가 없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다만 입주 자체가 현저히 어려운 하자가 발견될 시 이번 사건과 같은 집단 소송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건설사는 물론 수분양자들도 주의와 대비가 요구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자 분쟁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건설사는 물론 허가를 내주는 지자체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화재 사건과 사회 현안을 인물을 통해 조명하는 시간 피플입니다. 아파트가 없으면 노후가 없다. 이런 심리적 압박, 시청자 여러분은 공감하십니까? 유독 아파트에 집착하는 대한민국. 주민 간 혐오감과 차별 심리를 증폭시키는 사회적 문제라고도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아파트 공화국이 낳은 불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피플은 석대성 기자가 김주범 건국대 도시재생학과 박사를 만나 바람직한 도시재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한민국은 왜 유독 아파트에 집착할까요? 아파트 중심의 주거 형태는 도시 경관의 획일화, 부동산 가격 상승, 사회적 격차와 편견 심화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화, 착한 주거 문화를 위해 이러한 집착과 인식을 재검토하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문가와 함께 올바른 주거 문화에 대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왜 유독 대한민국은 아파트에 집착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그 아파트 단지의 구성은 도시 정비를 통해서 거의 구성이 됩니다.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죠. 재건축 재개발 같은 이제 도시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반 사업이라든지
기반 시설 그리고 부설 시설들이 같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라든지 그 노인정, 놀이터, 뭐 기타 뭐 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그 한꺼번에 정비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큰 단지로 이제 구성이 되고 그 부분들이 하나의 바운더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000세대 이상이 있는 경우 유치원이 들어가고 거기에 비슷한 그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는 불패 신화가 계속 있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고 얘기 듣는 거는 일시적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가 주는 그 상품의 이미지가 약간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가 일종의 프리미엄 상품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대기업에서 만들었다. 예를 들어서 나이키 신발을 신으면은 어렸을 때 보면 되게 그 친구들 부럽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뭐 건설이라든지 뭐 건설이라든지 뭐 세상 이런 브랜드가 주는 이미지도 사실 그 무시하지 못할 거고요. 빌라라든지 뭐 다가구 주택, 뭐 단독주택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평형이라고 보면요. 예를 들어서 34평형 그 아파트 주거시설, 그다음에 이제 주택, 일반 주택을 봤을 때 가격이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 이제 34평형이 뭐 10억이라 치면은 보통 이제 빌라의 주택 같은 경우에 3억 언저리에 이제 가격이 이제 형성되어 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값어치가 조금 상향평가되어 있다고 좀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게 그 임대가에서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는 전세가가 보통은 그 주택가의 한 반 정도나 뭐 60% 정도밖에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빌라 같은 주택에서는요, 전세가가 한 70% 정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들은 다 사이드로 좀 밀려나는 것 아닌가 이런 추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이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주거 환경이 신구조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좀 보십니까? 그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다가구 이제 단독주택, 뭐 오피스텔과 같은 이제 주택들은 준주택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오피스텔은 민간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 민간 부동산 개발은 기본적으로 이제 토지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토지 수용이나 하면은 그 알박기한 주택을 우리가 억지로 개발할 수 있게 만든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의 토지를 남겨놓고 그게 난개발이 되고 그 토지가 슬럼화되는 경향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될지는 되게 중요한 생각인데요. 이제 자율형 그 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지분형 주택 정비 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지분을 통해 가지고 그 나중에 그 정산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난개발이나 그런 슬럼화에 대한 이슈는 조금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파트는 시공 잘했고 무슨 뭐 다른 거는 뭐 부실 시공 뭐 이런 인식도 있는데 사실 뭐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파트도 부실 시공이 있는데 어떻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실질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느껴보기에는 아파트가 부실 시공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뭐 속된 저희 업계 사람들 말로는 이제 제가 하드고 업체한테 철근은 이렇게 놓으면 안 되지 않냐, 시방서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이렇게 지적을 하면은 아파트 현장도 안 그래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은 어쨌든 믿을 수는 없지만은 실질적으로 거기는 대규모의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프로젝트 팀이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뭐 대형 건설사 이제 팀이 들어가고 현장 소장 있고 거기 과장 뭐 대리 뭐 사원들이 있다고 해도 그 현장들을 전부 다 관리 감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아무래도 요즘에 뭐 아파트 천장에서 오물이 발견됐다든지 뭐 철근을 몇 개씩 빼먹는데 그걸 부분을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발견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관리 감독에 있어서 조금 부재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들은 어떤 방식의 이제 정책을 펴야 할까 이것도 관심인데 그리고 일반 주택이 아파트와 비교해서 살릴 수 있는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 주택들은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깽폼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층수를 올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구조를 형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력벽식으로 된 구조로 이제 그 건설을 하고 외벽 같은 경우에는 일반 콘크리트에 그냥 페인트 마감으로 마감을 짓습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내단열을 통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마감을 짓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획일화된 그런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깥에 그냥 일반 페인트 마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여도 이게 조금 딱딱한 느낌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피지 단위로 이제 소규모로 이제 짓다 보니까 그런 외부에 대한 마감 부분은 조금 다양성을 많이 확보를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옛날 오래된 이제 주택 단지 같은 데 가보면 이제 빨간 벽돌 이제 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저는 그게 보면 되게 정겹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따뜻한 느낌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범랑이라든지, 범랑이라면은 그 이제 쇠붙이에다 세라믹을 해가지고 이제 그 마감재를 사용하는 건데, 벽돌이라든지 돌이라든지 뭐 대리석 등 많은 마감재를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구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아무래도 이제 소형으로 짓거나 이제 그 구조 변경이 좀 편한 부분들을 짓게 되면은 다양성을 더 확보할 수 있는데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라멘 구조로 하게 되거나 그리고 외벽 마감을 조금 다양한 소재로 하게 되면은 그때 용적률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게 됐을 때 아무래도 이제 수익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더 그 방향성을 더 제시해 줄 수 있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런 일반 주택들 같은 경우는 제일 문제가 주차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사실 지금 일반 주택에 살고 있고 그 어떤 빌라나 이런 데는 이중 주차나 이렇게 많이 돼 있거든요. 이중 주차가 많이 돼 있어 거기에서 이제 또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주차 부분이 많이 이제 안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제 지하로 주차장을 놓게 되면은 그 사업비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슬럼프라고 부릅니다. 이제 지하 주차장 내려가는 그 기울기가 있는데 작은 필지에서는 그 슬럼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거기에 기계식 주차장을 놓냐? 기계 주차장은 준주거 지역부터 놓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차장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가름을 해야 될지는 지자체에서 조금 도움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율형 주택 정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차장을 같이 지하 주차장을 구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권장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부서 주차장을 이제 지자체에서 만들어 줘가지고 이제 그 부서 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신청을 받게 되고 그 금액을 그 부서 주차장 짓는데 사용하게 되면은 지자체에서도 그 주차난을 해결하고, 그리고 그 주택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런 주차장에 대한 그런 조금 부담이 덜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설 경기가 많이 안 좋다고들 하는데 일선에서 느끼는 이 건설 경기 실태를 좀 듣고 싶은데 일선에서는 좀 어떤가요? 너무 안 좋죠. 너무 안 좋고 개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임대 사업부터가 많이 힘들다라고 보거든요. 그 아시겠지만 강남이라든 명동만 가봐도 점포 임대가 많이 붙어 있거든요. 1층에도. 그 얘기는 결국은 지금 상가나 그 상권들이 많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 상업 지역에서 그 의무적으로 20%를 주상 비율이라고 하죠. 상가 비율을 20%로 두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준주거 지역에서는 10%로 두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상가를 만들어야 되는 내용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상가들이 공실이 되고 팔리지가 않았을 때 그 손해는 이제 건설사라든지 기본적으로 개발 업체한테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타개를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제일 간단한 방법은 주상 비율을 줄이는 게 제일 간단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20%였던 그 상가 비율을 뭐 10%로 줄인다든지, 그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그럼 상권이 회복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가를 원래 들어가야 되는 그 층의 구조 자체를 이제 라멘 구조, 이제 기둥 구조를 라멘 구조라고 합니다. 그 구조는 언제든지 구조 변경이 간단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력벽식이 아니기 때문에 벽체를 허물거나 벽체를 바꾸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그 라멘 구조로 이제 형성을 해놓고 주상 비율을 좀 적게 잡아놓게 되면 상권이 다시 회복되더라도 그 상가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지금 그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이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봐도 이제 무방합니다. 그 주택 보유한 우리나라의 그 개인 인구가 1,53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 주택 보유하신 분들이 30%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임대 사업을 하는데 힘듦을 느끼면은 주택 구매율도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공급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임대차 3법이라든지 민특법, 민간주택특별법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조금 완화할 수 있다면은 그 주택 공급에서 조금 더 괜찮은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아직까지도 1인 가구가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혼인 인구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접목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주택이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났었는데 요즘에 다시 또 혼인율이 늘면서 2인 가구도 늘고 3인 가구도 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럼 우리가 그 전에 계속 공급해왔던 원룸 위주의 주택으로 갈 게 아니라 조금 다양한 주택으로 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양성이 가진 주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조 변경이 용이해야 될 거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어떤 형식으로 갈 수 있게 변경 자체가 용도 변경도 용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그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사무실처럼 이용을 하면서 주택으로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 하나의 주택, 그러니까 1.5룸이라고 하죠. 그런 주택들도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아파트에서도 가끔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데 하나로 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임대를 주거나 그런 세대 분리형 공동주택을 좀 공급을 하면은 아무래도 그 주택시장, 일반 주택시장에서 좀 효용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자사주를 매입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 반짝 효과로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국내 경제와 산업별 이슈를 짚어보는 경제인 이슈. 오늘은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이유와 최근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 기업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김종효 알파경제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올해 자사주 매입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지난주 기준으로도 자사주 취득이나 처분 관련 공시가 500건이 넘거든요. 지난 한 해 동안 400여 건이었던 것 비해서 확실히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은 원래 있었지만 올해부터 더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 시장의 저평가가 좀 심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2014년 이후 한 10년간 기간 동안 미국 증시 대비해서 국내 증시가 월등하게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평가가 낮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더욱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원인을 조금 찾아보자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우리가 수출 지향이라서 경기를 탄다.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주가 변동성이 크다. 이익 변동성 자체가 이런 여러 가지 저평가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주주가치 환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시장이 그동안 너무 이것을 소홀히 한 바가 있다. 근데 주주가치를 되돌려주는 방향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좋은 건 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배당을 주는 것 이외에 또 주주가치를 올려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서 회사의 유통 주식의 수를 낮춰주면 수요 공급의 원리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한 가지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자사주 매입의 표면적인 이유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최근에 자사주 매입이 늘어난 또 하나의 이유, 일본의 사례 때문인데요. 일본도 어떻게 보면 장기 저평가에 빠져있던 상황, 그 다음에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지나고 나서 최근 일본 증시가 과거 최고 하락일 때 주가를 되찾았는데, 거기에는 일본의 그 주요 종목들, 주요 기업들의 소위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주주 가치 환원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이러한 행태들이 결국은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졌다라고 해서 금융당국이 여기에 이제 엄청난 푸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라는 기업들에게 우리 앞으로 더 좋은 여러 가지 어드밴테이지를 주겠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정책인데요.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엔 그 어드밴테이지가 너무 약해서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난 10년간의 노력으로 일본도 성공한 사례를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자사주 매입 공시는 앞으로 더 많아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좀 일본에서는 좀 성공 사례로 보고 있긴 한데 실제 국내에서 효과는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뭐 가시적인 효과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다만 이제 몇 개 기업들은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자사주 매입하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가 없고요. 네네.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것이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은 회계 처리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회계 과정에 있어서 복식부기를 쓰니까 대변과 차변의 변화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주식을 산다는 건 회사의 재산에서 현금을 빼서 주식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반대쪽에서는 자기 자본을 줄이는 형태로 이 양쪽의 대변 차변을 맞춰줍니다. 네. 그래서 자기 주식을 사게 되면 별 변화가 없는 가운데 회사의 재산만 줄어드는 형태로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소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식 수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예. 그러면 결국 주식 수가 줄어들면 주당 가치가 높아진다라는 차원에서 단순하게 매수만 하는 방향으로 해서는 효과가 있을 수가 없고요. 예. 강력한 소각이 병행되었을 때 더 강력한 부양 효과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메리츠 금융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예. 금융사가 대부분 이 밸류업 효과, 자사주 매입 효과로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갔는데 여기에 자사주 매입과 소각만 하면 안 되고 배당까지 더해졌을 때 더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지난 몇 년간 주주가치를 계속 끌어올리면서, 주주가치 환원을 계속 끌어올리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요. 예. 반면 신세계 인터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동일하게 자사주 매입을 했지만 강력한 뭐 배당이라든지 소각 같은 것들이 뒤따르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업황의 하락과 더불어 자사주 매입의 효과 없이 주가가 지속적으로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네. 그럼 올해 자사주를 취득한 대표적인 기업은 이제 10조 원의 자사주 분할 매입을 발표한 삼성전자입니다. 내년 2월까지 3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해서 전략 소각할 예정인데요. 이외에도 올 하반기에 뭐 셀트리온, 네이버, 카카오는 물론 특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금융기업들이 많이 자사주 매입을 공시했습니다. 이 중 눈여겨볼 기업들이 좀 있을까요? 네, 뭐 금액으로 보든 효과로 보든 삼성전자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뭐 준비된 그림 3개를 차례로 보시면 네. 제가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25년이 지났는데 25년 동안 정확하게 제 기억으로는 2010년 이전에는 저도 정확하게 따져보진 않았지만 예. 총 한 7, 8번 정도 제가 주식 투자를 시작하고 나서 한 8번 정도는 아마 삼성전자가 이번까지 자사주 매입을 한 것으로 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리포트에서 찾아보니까 2010년 이후에 3번, 2번을 빼고 3번을 했는데요. 네. 이 3번의 경우를 다 살펴보시면 할 때마다 주가가 올랐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주가의 방어는 확실했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방어하는 역할은 충분히 했지만 자사주 매입을 했다고 주가가 올라가진 않았고요. 지난번에도 소각과 병행해서 했어도 큰 효과가 보여지지 못했다라는 관점에서 방어력은 검증이 되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결국은 뭐 삼성전자는 실적이나 모멘텀이 따라줘야 되는 상황이고 예. 대형 금융주는 지난번에 밸류업 지수를 만들었는데 예. 여기서 대형 금융주들이 대거 제외돼서 시장을 엄청 깜짝 놀라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밸류업 지수라고 이름 붙여놓고 가장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을 하고 있는 대형 금융주를 뺐다? 이게 무슨 밸류업 지수냐라고 해서 뭐 저를 포함한 뭐 증권 관계자들이 엄청나게 거래소를 욕한 적이 있었는데 예, 예. 그래서 이번 11월 달에 지수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다시 이제 대형 금융주들이 대거 편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사도 자기 주식을 사서 소각도 하고 배당도 주는데 거기에 플러스 밸류업 펀드가 들어와서 뭐 연기금이 됐든 펀드가 이렇게 주식을 사준다면
장기적으로 주가 안정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네.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 소각과 더불어서 배당 성향이 높은 대표적인 업종을 하나 우리가 살펴보자면,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통신주들의 총 주주 환원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 이 대신증권의 총 주주 환원율을 보시면 대부분의 회사가 한 7, 8% 정도의 총 주주 환원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주주라고 한다면 연간 기준으로 배당뿐만 아니라 이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소각을 통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총 환원율, 그러니까 주식 수익률뿐만 아니라 총 환원율 자체가 거의 뭐 7에서 8% 육박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금 넣어봐야 뭐 많이 주는 데가 4%일 텐데 네네. 이거보다는 훨씬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만약에 주가가 올라간다면 자본 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투자를 유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주 가치를 높이고 있는 뭐 통신주, 금융주 이런 쪽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외에 고배당주들이 꽤 있는데 이런 고배당주에 한해서는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과거 여러 사례를 보면 이제 자사주 매입보다는 결국 실적이 주가의 방향을 결정했던 경우가 많았는데요. 삼성전자는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삼성전자도 우리가 실적이 주가를 견인했다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네. 반도체는 오히려 경기의 방향이 좀 더 주가와 밀접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두 가지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그림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과 주가인데요. 영업이익과 주가가 따로 놉니다. 실제로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떨어지고요. 네. 반대로 영업이익이 떨어지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2010년 이후에도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다음에 실제로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매매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도 실제로 기업이익의 방향과 같이 가지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 기업은 전형적인 경기와 모멘텀을 쫓아가는, 그래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 같으면 설사 지금 실적이 바닥이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올라가고요. 네. 반대로 삼성전자는 지금 실적이 넘쳐나는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까지 실적이 계속 증가하는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경기가 꺾였다라는 시그널이 나타나면 주가는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견되기도 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과거의 경우와 지금의 경우가 똑같지는 않지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주가가 항상 이익과 같이 가지는 않다. 아주 장기로 놓고 보면 이익과 가지만 네네. 분기별로 봤을 때는 이익과 꼭 같이 가지 않고 오히려 산업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에 대한 모멘텀으로 주가가 더 강하게 움직인다라는 것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자사주까지 결합해서 말씀드리면 장기로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을 시작했던 시기가 조금 1, 2년 사이를 길게 놓고 보면 저점일 경우가 상당히 확률적으로 높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을 시작하는 시기는 대부분 업황이 저점을 찍고 턴어라운드를 준비하고 있거나 턴어라운드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뭐 이익 관점보다는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자체가 삼성전자가 정신 좀 차리고 다시 업황을 돌릴 수 있는 시기에 시작됐다라는 관점에서 오히려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을 잡을 수 있을지도 관심인데요. 여전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 국내 거주자의 해외 증권 투자 잔액이 사상 첫 1조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뭐 일본이 워낙 우리나라보다 좋았고 하다못해 아시아로 눈을 돌려도 뭐 대만 이런 증시가 우리보다 더 강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증시를 투자하기보다는 해외 증시에 투자하고픈 의지가 많이 나타날 것 같고요. 이머징 마켓 쪽에서도 뭐 아르헨티나, 인도 같은 증시는 올 한 해 거의 뭐 100% 넘게 오르거나 거의 준하게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 시장의 매력도가 떨어져서 해외 증시에 관심이 돌려지고 있는 뭐 개인들을 잡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도 지금 거의 역대 최대 밸류에이션이에요. 네. 그러니까 싸지는 않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지금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도 아마 트럼프 당선인의 2기 때 무역 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 변화가 있으면, 물론 뭐 감세라고 하는 플러스 요인도 있지만 관세라고 하는 마이너스 요인이 충돌하면서
뭐 소비나 경기의 흐름들이 결부되게 되면 현재 비싼 밸류에이션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는 조금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미국 증시로만 무조건 자산 배분을 하는 것은 좋은 전략은 아니고요.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우리 시장에서 주주가치 환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런 펀드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산업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종목에도 일정 부분 자산을 배분하는 것이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봐서 이제 미국 올인은 조금은 줄이시고 네. 국내 증시 쪽에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들에게는 어느 정도 자산 배분을 하시는 것이 적절한 투자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향후 국내 증시 전망에 대해 간단히 총평 부탁드립니다. 네, 두 가지를 살펴보고 싶은데요. 일단 최근에 나온 리포트의 자료 중 하나를 보시면 DB금융투자에서 나온 자료인데 네. 글로벌 경기와 한국 증시를 봤을 때 우리는 소규모 대외 개방 경제죠. 네. 그래서 수출 변동성이 확대될 때가 가장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018년 트럼프 정부가 2017년부터 시작했지만 실제로 무역 분쟁의 시작은 2018년부터였죠. 네. 2018년부터 미국 경기가 꺾이면서 미국 증시, 한국 증시가 모두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트럼프 임기가 시작하는 2025년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도 마지막 임기니까 초반 2년의 정책을 강화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뒤에 2년은 그냥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중간 선거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무역 분쟁이라든지 뭐 감세라든지 이런 경제 정책들이 대부분 초반에 감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우리 증시와 관련돼서 이와 관련된 변동성이 얼마만큼 지금 먼저 선반영돼 녹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선반영되어 있다면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관세 정책에도 우리 증시가 의연하게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나 살펴보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렇다면 지수 기준에선 내년에도 크게 올라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런 글로벌 증시의 불확실성을 반영해서 우리 시장의 업종이 트럼프 대통령 치하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종목군들은 너무 많이 올랐고 네. 반대로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업종은 너무 많이 내렸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수혜받는 업종들이 앞으로도 좋아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증시의 선반영이라는 속성상 너무 가격을 선반영하면 오히려 먼저 움직였던 종목군들은 덜 움직이고 너무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이 올라오면서 그 균형을 맞출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균형자적인 관점에서 지금은 너무 많이 오른 종목에만 집착하시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빠져있는 뭐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이런 쪽의 종목군들의 가격 회복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실제로 트럼프 임기의 시작은 1월 20일이잖아요. 네. 아직도 2달 가까운 시간이 남아 있는데 시장은 너무 빠르게 이런 변화들을 반영하고 있단 말이죠. 실제로 정책의 강도도 모르는 가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년도에도 큰 지수의 상승은 일단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면 여전히 업종별, 종목별 대응을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기대를 선반영하면서 불타오른 종목들보다는 악재를 선반영하면서 급락한 종목군들이 악재의 크기가 그 정도가 아니라면 빠른 가격 회복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업종 중심의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 경제인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나와주신 김종효 알파경제 이사님 고맙습니다. 이번 주 현장과 사람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